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2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간이 막,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투를 벌이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너무 늦게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좀 전에, 이만희 교주가 사과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말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 무릎까지 꿇고 절까지 했는데 글쎄요. 구체성. 보통 이런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속여온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잘하죠. 큰 차원에서는 분명히 숭고한 이상, 대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디테일에서는 분명한 것은 악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내놓지 않았냐? 사과한다. 근데 내가 죽일 놈이다. 근데 디테일에서는 사실은 나도 피해자다. 절차가 어렵다.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일을 안 하겠다고는 주장하는 300가지의 그 변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지금 아니라 직접적으로 뭘 지금 그게 결여돼 있으면은 사실은 사과는 사고가 아니죠. 지금 자기 교인들한테 직접 제가 명령을 냅니다. 아니면 지가 교주의 교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죠. 기존에 했던 편지를 읽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한 방식의 야비한 야료를 부리는 거죠.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강제 수사는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검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대한 어떤 것이 한 기관, 왜 한 기관이라고 그러냐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지가 지 사람들 다 심어갖고 아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계속 자기 쪽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정도 아닙니까? 대통령하고도 맞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즉 기소 독점, 기소 편의를 한 사람, 한 집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만큼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적인 여망이나 아니면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강제 수사가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강제 수사를 이렇게 아니지만은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100% 적절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아니면 선제적이 아니라도 고소가 되고 피소가 된 상태라고 하면 강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이런 식으로 지가 뭔데? 당신이 전문가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당신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방역이라는 것은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일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야지. 즉 국가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태 심각한 사회 행위를 하고 있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다려보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강제수사 쪽으로 하라고 일정 정도의 언급을 했는데 딴지를 걸면서 강제수사 영장 청구할 때 반드시 대검찰 협의하라. 대검찰청이 협의하라는 게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방해죠. 수사를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거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처해 있는 이 진짜 백척간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검찰총장이 지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휘 감독하면은 또 뭐라고 지랄 떨고 난리 치고 있는 검찰의 이 만행,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얘기죠. 하기 싫거나 방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본인들은 명분이라든가 방역이 먼저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역은 알아서 지금 방역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한다 해도 방역 부분에서는 그거 독립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이 시천지에 그 지방 지파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을 전부 자발적으로 주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강제 수사가 들어가면 그 협조를 안 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인 거예요. 검찰의 주장은.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 대구시 같은 경우도 인원이 안 맞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거 없고 겨우겨우 뒷북으로 주고 있다.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거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의 상황도 맞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의 검찰이 맞습니까? 지금의 검찰 행동이? 결정적으로 강제수사권을 하나의 주체에만 줬던 우리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의, 국가 운영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헌법에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 그걸 삭제를 하는가. 근데 그건 대단히 어렵다고 보면은 꼭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복수의 검사라는 것을 왜 검찰청에 검사만 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공수처에 검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검찰에 검사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에 검사도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경찰의 중간 단계, 즉 영장만을 전담으로 청구하는 검사도 법상으로, 이론상으로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식으로 흔히 말하는 자체 수사관이 없는 그런, 이건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의 검찰청만이 검사를 둘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공수처의 검사가 생기면서 당연히 기소처의 검사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강제수사권에 늘 복수로 둬서 견제를 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시민을 위하여, 이게 플랫폼 정당, 제가 정치는 잘 몰라갖고
최백은 교수님과 우희정 교수님이 플랫폼 정당의 공동대표인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인지 뭐 비례통합당인지 미래한국당인지 모르겠는데, 그의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꼼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합정당 혹은 뭐 플랫폼 정당 모든 이것이 지금 이제 속속 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교수님하고 뭐 오희정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오희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정의당의 비례대표 개방안 경선의 무지개 배심원단 공동 단장이기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는 정의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태까지 정의당의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도 뭐 그럴 생각이 없지만, 이런 즉 민주주의의 적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꼼수 아니죠. 이거는 꼼수를 대항하는 꼼수 아니죠. 꼼수를 대항해서 민주주의의 적들이 이것을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당. 왜 다시 말씀드린 정당을 지금에 있는 정당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마치 이제 해적 정당처럼 모였다가 이름의 연합정당, 협의체 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계속 정책연합으로 가도 괜찮고, 개인들의 어떤 선의에 따라서 다시 원래 있는 자신의 색깔에 맞는 정당으로 돌아가도 되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뭐 힘이 없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생각도 없지만은 시민을 위하여 같은 이런 소위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그게 주권자 전국 회의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런 플랫폼 정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정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연합이라든가 정책연합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아주 일상적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시민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정치 참여를 위해서라고 하면 전 충분히 이것은 정당성과 도덕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존의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것이 꼼수다 아니다 이런 거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상당히 좀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제가 관련한 바가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고, 즉 사회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연합으로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색깔을 대로 정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정의당은 정의당에 정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 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든 뭐든, 이게 뭐 미국의 CDC 같은 형태로 했던지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부서 간의 이 장막이라고 하나요? 벽이라고 하나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약이 뜩 나오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니까 KCDC가 청으로 승격할 경우 조직 기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을 생각한다.
아마 조직 기능이 보강된다는 건 괄호 안에 든 거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을 거 생각한다. 근데 본심은 뒤에 있죠. 그런데 자칫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놈들은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 밑에 있었던 건 본부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밑에 본부로 있었어요. 근데 외청으로 독립하면은 이게 협조 관계가 안 돼. 왜 협조 관계가 안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 외청은 외청 내 어떤 승진 구조라든가 조직 구조가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본부로 있으면 이게 인사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인적으로 서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전적으로 아주 전근대적인 업무 방식에 익숙한 부분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인적, 얼굴을 알아가고 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즉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KCDC의 어떤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이런 바이러스 위기가 나타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1단계 선언, 2단계 선언하면서 그 업무상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장악을 할 수 있는, 이게 확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이 중심되니까 보건복지부는 소위 말하면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있고 그 위에 장관이 있으니까 이 관계이지만은 이따위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이 참 구태연하고 느리다고 하는 겁니다. 9.11 사태 또 말씀드려요. 9.11 사태 때, 그레이트 테러 때, 아니면 뉴욕의 소방서장, 아니면 한 지역의 소방서장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딱 장악하고, 흔히 말하는 계급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1급부터 쭉 있는 보통 한 5급, 4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중심에서 탁탁탁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계급으로 쭉 돼 있어갖고 이게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있는 경위, 흔히 말하면 과장급, 아니면 소방서장급,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탁탁탁탁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효율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효율적인 업무 전환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이 안 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독립이 돼야 되냐면은 자기 병력이 없어요, 지금은. 즉, 질병관리본부가 그냥 본부이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체를 꾸려가 거기서 이제 명령 체계를 위쪽으로 가서,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부처 에서, 그러니까 그럼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뭐냐면 일종의 스텝 조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언을 해주면서. 이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그나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최소한의 자기 병력은 있어야 된다. 되게 웃기지만 아주 상당히 심각한 사례가 그거죠. 전두환이가 12.11 일으켰는데 특전사령관이 있었어요. 특전사령관 밑에 흔히 말하는 특수 여단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수여단들이 1357 쭉 있는데, 공수여단들은 자기 병력이 있죠. 아주 최정예들이죠. 근데 특전사령관 밑에는 자기 병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호위병 조금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가 어떻습니까? 보안사가 밑에 있는 여단장 애들을 자기 부하들이니까 꼬셔갖고 특전사령관을 체포해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 되는 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바꾸고자 전두환이가 업고 나서 전두환이가 그렇게 했죠. 뭘 했습니까? 특전사령관 밑에 소위 말하는 특임대대 707 같은 각 여단에서 최정예 애들만 뽑아 올려갖고 그걸, 걔네들 일당백이죠. 707 애들은 703 애들, 707 애들은
이 공수여단에서 최정 애들만 뽑아서 했으니 얘네 10명이면 쟤네들 100명을 상대할 수 있어. 그건 좀 심한 얘기지만 제가 왜 이런 군대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병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뭘 해야 돼. 지금 분초가 가깝게 빨리빨리 뭘 해야 돼. 그런데 내 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고 근데 얘네들은 또 자기 일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체돼. 하루가 지체되면 바이러스는 팍팍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바이러스의 전쟁이라든가 세균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습격한다는 건 좋지만은 그런데 이 김강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 속에 상당히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에 심각한 뿌리 병폐가 있는 거죠. 니네 청으로 가면은 우리가 니네들랑 일종의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니네들 막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고깝게 들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이 마인드.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심각히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이라든가 사회의 안전, 공동체가 지금 심각히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업무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공무원 주고받고 이런 이따위를 어떻게 합니까? 결제받고 이런 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권을 주고 그 사람이 하게 하고, 즉,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가 지금 적을 상대하는데 칼을 이렇게 휘두를까요? 결제 한번 받고, 칼을 저렇게 휘두를까요? 결제 한번 받고, 포탄 한번 쏠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지휘 시스템을 척 가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은 참 돌대가리들이라서 뭡니까? 그냥 청으로 올려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자기 병력이 있는 건 중요하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병력은 정해야된 최소화돼 있고, 그걸 통해서 위기 상황 때 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즉 청으로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발령했을 때에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 갖고 딱 장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들이 모자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계속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이 딴지 걸면서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게 사실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선 그게 안 돼요. 근데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기 병력이라는 게 뭐냐? 질병관리본부든 뭐든 간에 소위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 아니면 어떤 산하의 공공의료 시스템, 그리고 공공의료 대학 같은 데가 평소에는 이 상태로 가다가 위기 상황 발령되면 바로 지휘권이 장악해서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도상훈련이라도 계속.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훈련 왜 계속 합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빨리빨리 뭐가 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됩니다. 탁탁탁.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권, 검찰권까지도 당연히 장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사권의 일부도 가져올 수 있게끔, 강제 수사권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특별사법 경찰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하니 영탄이 국회의원 놈들이 진짜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놈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왜?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 안 하는. 왜 거기까지 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거 뺏길까 봐. 뻔한 소리죠.
예, 행안부의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5년간 96조 투자한다. 감염병 등 복합재난 대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처 재난안전 예산이 2020년에 17조 5천억, 근데 2024년 21조, 한 4조를 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숫자 좋죠? 수십조. 국민안전에 5년간 100조를 투입한다. 그 이유가 감염병, 기후변화 대처, 노후 기반시설 교체. 노후 기반시설 교체는 원래 워낙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방중심 안전 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 혁신, 경찰 개혁 제도화,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다른 것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국민안전 분야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안전 분야에 뭐 몇십 조를 쓴다 뭐 그러는데,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해서 신종 감염병과 가축질병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임시격리시설 지정, 자가격리자 지정과 관련된 기준, 음압병상 보충 뭐 이렇게. 말은 그렇듯하죠. 그렇죠. 근데 다 개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구체성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음압병상을 어떻게 보충해야 돼? 어디에? 그러면 공공의료시설을 병원을 하나 만든다는 거냐? 아니면은 그럼 병원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지휘체계, 인력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딴 개소리 말고 행정공무원들, 흔히 말하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애들 딴 개소리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지금 국가바이러스 연구소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0억에서 1000억밖에 안 된다. 국가바이러스 연구소. 그리고 국가바이러스 연구소의 인력을 최소한 이 박사급도 이제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가 박사급 30명. 30명도 안 돼. 20명 정도면 돼요. 연구원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실제로 그 사람들을 최소한 20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 하나 만들어도 그나마 뭐가 기반이 됩니다. 또 하나, 기술진. 그러니까 이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감염병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 기술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인가. 그 부분. 디테일이 없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있으니까 뭘 하고 지정하고 음압병상 만들고 뭐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그건 거 다. 웃기는 소리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하죠. 요거 이제 예산 들어갈 때 기획재정부 뭐 이렇게 재정경제부 뭡니까? 무슨 지금 이름도 모르겠는데 재정하는 애들한테 들어가면은 또 걔네들 그 새끼들 엄청 깎아댑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들어갈 때 아마 이게 한 10분 이내에 살아남을까요? 제가 장담하죠. 10분의 1도 못 살아남는다. 이거 지금 하겠다는 거. 또 하죠. 또 이런 일이 터지면 또 똑같은 거. 또 캐비넷에 넣어갖고 똑같은 거 이게 재난안전체제에 뭐 20조, 30조겠다. 똑같은 지랄합니다. 딴 지랄 말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얼마를 지금 어떤 예산으로 지금 휴가경영 예산에 얼마를 넣을 것이냐. 마스터 플랜. 공무원들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개방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경찰서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는 경찰위원회 예산 강화를 강화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경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를 어디서 뽑느냐? 뽑고 그러면 그들의 어떤 조직과 인력을 하는데 어떻게 독립시켜 줄 것이냐? 민족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죠?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쨌든 거나 저쨌거나
바보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 건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원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MBC의 세계는 우리는에 가야 되는데, MBC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예 오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가갖고 내가 또 누구를 접촉했는지 모르니까 저도 편하죠. 왜? 뭐 나 때문에 거기 폐쇄되면은 내가 다 독박 쓰는데 차라리 편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오늘 오전에 갔다 온 일사라든가 팟캐스트 녹음은 그나마 뭐 사실 뭐 인원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글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신 안 가면은 MBC 같은데 방송 출연 안 하면 제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수당이 줄어드니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궁하면 토한다고 했으니까요. 참 비극적인 어떤 기후 환경 변화. 북극곰들이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프냐?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니까, 빙산이 녹으니까 이제 쇠빙선들이 녹으니까 거기를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넓게 이동하면서 먹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넓게 이동을 못해요. 물론 북극곰도 헤엄을 치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빙산이 멀리 떨어지면 말해서 그걸 그렇게까지 넓게 헤엄치기 어려우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잡아먹어요. 동족 상잔이죠. 이게 참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덩치가 큰 수컷들이 새끼와 함께 있는 암컷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고 있는 거죠.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도 죽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비극을 근데 이제 거기 앞장서야 될 정치인들,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북극의 어떤 빙산은 이미 그 시간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하죠.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도 지금은 늦었지만 늦었어도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그런데 모르겠네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주섬주섬 얘기했네요. 정치 얘기도 했고 별 쓸데없는 얘기. 자, 그래도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크라임이 어떻게 시스템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크라임도 오래 하긴 했고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팟빵이 그걸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절할 때 크라임은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면서 글쎄요 5년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6, 7, 8, 9, 10이니까 올해로 이제 5년 차니까 다양한 방식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같이 크라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라 하더라도 CCM 바이캡이라도 여러 가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